짱화홍련전. 때는 바야흐로 세종대왕님 통치하시던 시절. 지금으로 치면 한 600년 전쯤 되려나? 평안도 철산군, 지금의 북한 땅 어딘가에 배무룡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어. 내 배무룡 씨는 그 동네에서 알아주는 유지였지.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 정도? 성격도 좋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았어. 딱 하나 흠이 있다면 자식이 없다는 거였지. 아무리 돈 많고 인품 좋아도 자식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이잖아? 부인 장 씨와 배무룡 씨는 매일 밤 아이고 우리에게 왜 이런 시련이 하면서 밤마다 눈물 바람이었대. 그러던 어느 날 장 씨 부인이 낮잠을 자다가 아주 신기한 꿈을 꿨어. 어머나, 꿈의 하늘에서 선녀님이 내려와서 꽃을 주는 거 있죠? 받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슝 불더니 그 꽃이 선녀로 변해서 제 품에 쏙 안기는 거 있죠? 꿈에서 깬 장 씨 부인은 너무 신기해서 남편에게 꿈 이야기를 해줬어. 유보, 그거 완전 태몽이잖아. 우리가 자식이 없다. 하늘이 불쌍히 여겨서 귀한 딸을 배무룡 씨는 완전 신나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지. 그날 이후로 장 씨 부인은 진짜로 임신을 했어. 10달 뒤 예쁜 딸을 낳았는데 어찌나 똘망똘망하고 예쁜지 배무룡 씨는 딸 이름을 장화라고 짓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대. 이씨, 장화가 2살쯤 되었을 때 장 씨 부인이 또 임신을 했어. 배무룡 씨 부부는 이번에는 아들을 간절히 바랐지만 웬걸? 또 딸이었어.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딸 이름을 홍련이라고 지었지. 장화, 홍련 자매는 쑥쑥 자라면서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한 딸들로 자라났어. 배무룡 씨 부부는 딸들이 너무 예뻐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였지. 하지만 행복도 잠시. 장 씨 부인이 갑자기 병에 걸려 알아눕게 되었어. 유보, 왜 그러시오? 어디 아픈 거요? 어머니, 제가 약 지어다 드릴게요. 힘내세요. 네, 배무룡 씨와 장화는 온갖 정성을 다해 약을 구해다 먹였지만 장 씨 부인의 평세는 점점 악화될 뿐이었어. 장화는 하늘에 제발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빌었지. 장 씨 부인은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두 딸의 손을 잡고 남편을 불렀어. 여보,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렇게 일찍 죽게 되었네요. 죽는 건 슬프지 않지만 어린 장화, 홍련 자매를 두고 가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제가 죽은 뒤에 다른 여인을 맞이하시면 그분이 두 딸을 구박할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부디 제 유언을 잊지 마시고 두 딸을 불쌍히 여겨 잘 키워주세요. 장 씨 부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어. 장화는 어린 동생을 끌어안고 하늘을 보며 통곡했지. 그 모습이 어찌나 슬펐던지 보는 사람들의 마음까지 아프게 할 정도였대. 장례를 치르고 장 씨 부인을 선산에 묻은 후 장화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억누르며 동생과 함께 제사를 꼬박꼬박 챙겼어. 그렇게 3년상이 지나갔지만 장화 자매의 슬픔은 여전했지. 한편 배무룡 씨는 죽은 아내와의 약속을 생각했지만 혼자서는 아이들을 키울 자신이 없었어. 게다가 집안 대를 이을 아들도 필요했지. 그래서 여기저기 혼처를 알아봤지만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었어. 그러다 결국 허씨라는 여자에게 장가를 들게 되었어. 이 허씨라는 여자는 진짜 끔찍하게 못생겼어. 두 볼은 완전 넓적대리하고 눈은 툭 튀어나온 게 마치 개구리 같고 코는 주먹만 하고 입은 툭 튀어나온 게 메기 같고 머리카락은 돼지털처럼 뻣뻣하고 2미터가 넘는 장승 같고 목소리는 늑대 울음소리 같고 허리는 120cm는 좋게 넘어 보이고 팔은 안으로 굽은 곰팔이고 혀는 갈라진 혓바닥이고 입술은 썰어놓으면 10그릇은 나올 정도로 두꺼운 데다가 피부는 콩멍석처럼 울퉁불퉁했대. 얼굴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격도 완전 최악이었어. 남들은 상상도 못할 악독한 짓만 골라서 하는 여자였지. 배무룡 씨는 허씨를 집에 들인 순간부터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 신기하게도 허씨는 그달부터 임신을 해서 아들만 셋을 줄줄이 낳았어.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 과연 장화홍련 자매에게는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 너 세종시대
평안도 철산에 사는 배무룡은 두 딸 장화, 홍련과 행복하게 살았지만 아내 장씨가 죽고 악독한 새어머니 허씨가 들어오면서 장화, 홍련 자매에게 끔찍한 불행이 시작될 것을 예고한다. 내무룡은 허씨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랐어. 죽은 첫째 부인 생각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지. 딸들이 잠시라도 안 보이면 마치 3년, 아니 30년처럼 느껴졌대. 퇴근하면 무조건 딸들 방으로 직행, 손 잡고 눈물 콧물 질질 짜면서 위로했어. 내 새끼들, 엄마 없는 서름, 이 늙은 아비가 다 한다. 맴짓유유. 허씨는 그런 배무룡을 보면서 질투심 맥시, 장화 홍련 자매를 어떻게든 괴롭힐 궁리만 했지. 눈치 빠른 배무룡이 그걸 모를 리 없잖아? 그래서 허씨를 불러다가 한 소리 했어. 우리가 원래 거지처럼 살다가 당신 전 부인이 남기고 간 재산 덕분에 지금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알지? 당신이 먹고 쓰는 거 전부 전 부인 덕인데 은혜를 생각해야지. 어린애들 괴롭히지 마. 네. 배무룡이 좋게 타이르듯이 말했지만 허씨 귀에 그게 들어갈 리가 있나. 오히려 두 자매를 죽일 생각만 더 그쳤대. 그러던 어느 날 배무룡이 집으로 들어와 딸들 방에 갔는데 두 딸이 서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고 있는 거야. 배무룡은 또 마음이 아팠지. 아이고, 내 새끼들 엄마 생각에 또 잘하고 있네. 유유, 너희들이 이렇게 예쁘게 컸으니 너희 엄마가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팔자가 사나워서 저런 계모를 만나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아빠가 알아서 다 처리해줄게. 걱정 마. 배무룡은 그렇게 말하고 방에서 나왔어. 그런데 이 모든 걸 허씨가 창문 틈으로 몰래 엿보고 있었던 거야.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지. 자기 아들 장세를 불러서 쥐 한 마리를 잡아오라고 시켰어. 장세야, 쥐 한 마리 잡아와라. 쓸 데가 있다. 허씨는 쥐 껍질을 벗기고 피를 발라서 마치 나태한 태아처럼 끔찍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장화가 자는 방에 들어가 이불 밑에 몰래 숨겨놨지. 배무룡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말이야. 마침 그때 배무룡이 집으로 돌아왔어. 어머, 세상에. 큰일 났어요, 서방님. 아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솔직히 말씀드리기 껄끄럽지만 혹시나 서방님이 첩의 모함이라고 생각하실까봐 차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서방님은 친아버지시니까. 늦도록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상해서 배무룡은 깜짝 놀라서 허씨 손을 잡고 장화방으로 달려갔어. 그때 장화는 기다렸다는 듯 이불을 들췄어. 끔찍한 핏빛 쥐가 모습을 드러내자 허씨는 기겁하며 날뛰었어. 아이고 맙소사,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순진한 배무룡은 허씨의 흉계를 꿈에도 모른 채 어쩔 줄 몰라 했지. 아니, 이 일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 일은 정말 큰일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덮어버리면 사람들은 그냥 제가 전 부인 자식을 질투해서 무함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끔찍해요. 차라리 제가 먼저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허씨는 거짓으로 목을 매는 신용까지 했어. 어리석은 배무룡은 깜짝 놀라 허둥지둥 달려들어 허씨를 붙잡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지. 부인의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깊은지 제발 방법을 알려주시오. 시키는 대로 할 테니 어서 저 아이를 허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겉으로는 슬픈 척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뛸 듯이 기뻤지. 저는 정말 죽어서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서방님께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시니 어쩔 수 없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아이를 그냥 놔두면 우리 가문에 큰 화가 닥칠 거예요. 그러니 어쩔 수 없어요. 계모 허씨는 좌수의 슬픔과 분노를 이용해 장화를 완벽하게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서방님, 장화를 불러 거짓말로 외삼촌 댁에 다녀오라 한 다음 장세를 시켜 몰래 연못에 빠뜨려 죽이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뒤탈 없이 말이.
좌수는 그 말을 듣고 섬뜩했지만 이성을 잃은 상태라 옳다고 생각했다. 즉시 장쇠를 불러 귓속말로 끔찍한 계획을 지시했다. 조정말 장수야, 네 누이를 외삼촌 댁에 데려다주는 척하다가. 알지? 뒤실은 걱정 말고 시키는 대로만. 네. 한편 장화와 홍련은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에 밤늦도록 슬픔에 잠겨 있었다. 끔찍한 계모의 계략은 꿈에도 모른 채. 홍련아,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 곁에 계셨으면 얼마나 좋을지. 아니, 나도 그래. 엄마가 없는 세상은 너무 힘들어. 장화가 새벽녘에 겨우 잠에서 깨어났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심란했다. 그때 좌수가 장화를 불렀다. 장화야, 잠깐 이리 오너라. 장화는 깜짝 놀라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네 외삼촌 댁이 여기서 그리 멀지 않으니 잠깐 다녀오거라. 아니, 밤에 갑자기. 장화는 급작스러운 아버지의 말에 놀라움과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글썽였다. 아버님, 저는 아직 한 번도 집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데 어찌 이 깊은 밤에 낯선 길을 가라 하십니까? 뭐라? 내가 장쇠를 데려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서 가거라. 아비 말을 거역하는 것이냐? 좌수는 불같이 화를 내며 호통쳤다. 장화는 두려움에 떨며 울먹였다. 아버님, 죽으라고 하셔도 영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밤이 너무 깊어 걱정될 뿐입니다. 날이 밝으면 가면 안. 좌수는 냉정하지만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주 조금나마 망설였다. 그때 허씨가 쏜살같이 달려와 문을 발로 걷어찼다. 전현이, 어른 말씀에 순종해야지. 어디서 말대꾸야. 당장 안 가? 허씨는 앙칼진 목소리로 장화를 몰아세웠다. 장화는 더욱 서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울면서 말했다. 아버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더 이상 아무 말도 드릴 수 없습니다. 군부대로 하겠습니다. 장화는 침실로 돌아가 홍련의 손을 잡고 눈물을 쏟았다. 홍련아, 아버지께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밤중에 외갓집에 다녀오라고 하셔. 아무래도 이 길이 왠지 불길해. 아니, 우리 자매는 엄마 잃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는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져 있게 되다니 너무 슬프다. 내가 없는 동안 외롭겠지만 꼭 기다려야 해. 옷 갈아입고 금방 다녀. 장화는 옷을 갈아입고 다시 홍련의 손을 잡았다. 홍련아, 너는 아버지와 새어머니께 잘해야 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 기다려. 금방 다녀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장화는 말을 마치고 홍련과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다. 다시는 못 볼 것처럼. 아니, 넌스텐. 꼭 돌아와야 해. 생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는 어찌하여 이 순간 두 자매를 굽어 살피지 않는가. 저것들이 아직도 민기적거려. 장쇠, 빨리 데리고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예, 허씨는 밖에서 장화의 울음소리를 듣고 꽥 소리를 질렀다. 장쇠, 빨리 이도희 데리고 외갓집에 다녀오라니까. 꾸물거리지 말고. 아, 진짜. 누님 때문에 괜히 나만 혼나잖아. 빨리 안 나와? 장쇠는 마치 염라대왕의 명령이라도 받은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장화를 재촉했다. 장화는 어쩔 수 없이 홍련의 손을 놓고 밖으로 나섰다. 내녀올게, 홍련아. 아니, 계모 허씨의 사악한 계략으로 장화는 밤중에 외삼촌 댁으로 향하게 되고 슬픔에 잠긴 장화와 홍련은 이별을 예감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때 홍련이가 언니의 옷자락을 꽉 잡고 울먹이며 말했어. 아니. 우리 진짜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잖아. 갑자기 왜 나버리고 어디 가려는 건데? 응응. 장화는 홍련이를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마치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 계약 해지하는 기분이었지. 하지만 애써 홍련이를 달랬어. 홍련아, 잠깐만 갔다 올게. 울지 말고 얌전히 있어. 장화는 슬픔에 북받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 옆에서 지켜보던 하인들도 눈물을 글썽거렸지. 홍련이가 계속 언니 치마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드디어 계모가 등장했어. 야, 네 언니가 잠깐 친척 집에 가는 건데 뭘 그렇게 질척거려.
꼴 보기 흉하다, 흉해. 계모는 홍련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 홍련이는 힘없이 물러섰지. 계모는 옆에 있던 장쇠에게 눈짓을 보냈고 장쇠는 더욱 장화를 재촉했어. 장화는 어쩔 수 없이 홍련이와 작별 인사를 하고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린 후 말에 올라타 흐느끼며 떠났어. 마치 5년 만근한 회사를 나오는 기분이었지. 장쇠는 말을 빨리 몰아 깊은 산골짜기로 들어갔어. 산은 겹겹이 솟아 있었고 물은 잔잔하게 흘렀지. 나무들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인적은 드물었어. 마치 인스타그램 오늘의 운세처럼 적막한 분위기였지. 장화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소나무 숲 가운데 40리, 약 16km나 되는 커다란 연못이 있었어. 깊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였지. 마치 심해 공포증 패스트 사진을 보는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지고 물소리만 처량하게 들려왔어. 장쇠는 말에서 내려 장화를 끌어내리려고 했고 장화는 깜짝 놀라 장쇠에게 소리쳤어. 여기서 내리다니 무슨 속셈이야? 누님의 죄를 알면 그런 말이 안 나올 텐데. 씨, 괜히 묻고 그래? 누님을 친척 집에 보낸다는 건 다 뻥이었어. 사실 누님은 이위세 중절 수술하다. 자기. 장화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 마치 긴급 재난 문자가 쉴 새 없이 울리는 것 같았지. 장화는 절규하며 울부짖었어. 그거 왜란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천고에 없을 누명을 씌워 이 깊은 연못에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내가 원기가 되라는 거야? 하늘이시여 제발 굽어잡혀 주세요. 저는 세상에 나와서 문 밖에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하는 거죠?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어 남겨두신 건가? 칠칠칠칠. 장화는 통곡하며 기절했어. 그 모습은 돌부처의 심장이라도 울릴 만큼 처절했지. 하지만 냉정하고 무정한 장쇠는 그저 재촉할 뿐이었어. 아씨, 깊은 산속의 밤은 점점 깊어지는데 어차피 죽을 거 바라켜봐야 뭐해. 빨리 물에 들어. 내 마지막 부탁만 들어줘. 삼촌 댁에도 가서 인사드리고 지냈던 걸 생각해줘서 죽어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잠시만 시간을 줘. 삼촌 댁에도 가서 인사드리고 엄마 무덤에도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외로운 홍련이도 위로해주고 싶어. 내가 살고 싶어 살려고 장화의 애절한 부탁은 마치 최저시급 올려주세요 티켓 시위처럼 처절했지만 장쇠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장화는 더욱 절망하며 하늘을 우러러 통곡했어. 하늘이시여, 제발 이 억울한 사정을 살펴주세요. 계모의 계략으로 외삼촌 댁으로 가게 된 장화는 홍련과의 슬픈 이별 후 알바생 장세에 의해 깊은 한강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고 억울함에 절규하며 마지막 배달 팁이라도 얹어줄 테니 살려달라고 부탁하지만 거절당한다. 제 인생은 직후 쌀 때 엄마 돌아가시고 자매끼리 편의점 알바하며 해 뜨고 달 뜨는 거 보면서 겨우 버텼는데 인스타 감성 꽃밭이나 미세먼지 풀밭만 봐도 눈물이 났어요. 10년 뒤에 새엄마라는 빌런이 나타나 학대하는데 압박하대는데 압박감이랑 겨울곡 악플러 같은 새엄마 등은 강한 과감을 버텼는데 장화는 알바생 장쇠를 보면서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저는 억울한 망자가 되지만 솔로로 남을 홍련이 잘 부탁해요. 부모님 잘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장화는 왼손으로 명품 스카트를 잡고 오른손으로 에어팟을 빼서 한강 둔치에 놓고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콧물처럼 흘렸다. 그리고 왔던 길을 보며 오열했다. 불쌍한 내 동생 홍련아, 기숙사 같은 집에서 너 혼자 남았으니
인싸 언니 없이 어떻게 살아가니? 너 두고 가는 나는 마라탕처럼 매운 심장이 녹아내. 네. 장화는 한강에 다이빙하듯 뛰어들었다. 갑자기 파도가 쓰나미처럼 일고 미세먼지 하나 없이 맑던 달빛이 사라졌다. 지리산에서 태이호랑이가 튀어나와 악플을 쏟아냈다. 미세 엄마가 죄 없는 딸을 죽였으니 하늘이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 완! 호랑이는 알바생 장쇠의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던 두 귀와 아이폰 든 팔, 나이키 운동화 신은 다리를 뜯어먹고 사라졌다. 장쇠는 기절했고 장화가 탔던 전기자전거는 깜놀해서 집으로 풀악슬 땡겼다. 빌런 새엄마는 장쇠를 심부름 보내고 밤 늦도록 안 오니까 불안했다. 그때 갑자기 장화의 전기자전거가 경적을 울리며 달려왔다. 빌런 새엄마는 장화를 처리하고 온 줄 알았는데 자전거만 땀을 흘리며 들어오고 사람은 없었다. 빌런 새엄마는 객감놀에서 알바생들을 시켜 LED 랜턴으로 자전거 자국을 따라가게 했다. 드디어 사건 현장에 도착하니 장쇠가 쓰러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블루투스 이어폰이 있던 두 귀, 아이폰 든 팔, 나이키 운동화 신은 다리가 없었다. 피를 철철 흘리며 의식불명 상태라 모두 멘붕에 빠졌다. 그때 갑자기 절에서 나는 향냄새가 진동하고 에어컨 튼 것처럼 찬바람이 불었다. 알바생들이 레이더 돌리듯 살펴보니 향냄새가 한강에서 나는 것이었다. 늦고 알바생들이 장쇠를 구급차 불러 응급실로 보냈다. 빌런 새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링거 꽂고 붕대 감아줬다. 장쇠는 마취에서 깨어났다. 빌런 새엄마가 궁금해서 사건에 대해 물어보자 장쇠는 더 분노하며 홍련이까지 처리하려고 밤낮으로 계획을 짰다. 한편 홍련이는 집안일에는 젬병이라 집안이 난리 난 줄도 몰랐다. 그러다 이상해서 새엄마에게 물어봤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장세가 틱톡에 언니 욕하는 영상 올렸다가 호랑이 만나서 개털됐어. 네, 뭔데요? 자세히 말해주세요. 네가 뭔 상간녀처럼 캐묻고 있냐? 빌런 새엄마는 눈을 레이저 쏘듯 부릅뜨며 정색했다. 홍련이는 멘탈이 쿠크다스처럼 부서지고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다. 자기 방으로 돌아와 언니를 찾으며 오열하다가 기절했다. 꿈속에서 장화가 황룡 오픈 카를 타고 북극으로 가고 있었다. 홍련이가 달려가 물어보려 했지만 장화는 쌩 깠다. 아니, 왜 나 무시해? 어디 가는데? 늦에야 장화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제 우리 인생은 평행선이야. 나는 하느님 오더 받고 불로축해더 신선세계 가야 해. 급해서 티 따윈 가질 시간도 없어. 내가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지 마. 나중에 꼭 데리러 올게. 장화가 용! 클락션 울리자 홍련이는 침대에서 깼다. 계모의 계략으로 죽은 장화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생 홍련을 부탁하고 장화의 죽음에 분노한 호랑이는 알바생 장쇠를 응징한다. 한편 홍련은 꿈속에서 이별을 고하는 장화를 만나 슬픔에 잠긴다. 아빠,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전하고 슬퍼요. 언니가 이번에 어디 가서 안 좋은 일을 당한 것 같아요. 홍련은 아빠에게 꿈 이야기를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좌수는 딸의 말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린애가 뭘 안다고 어른 마음을 이렇게 심란하게 만들어 썩어지지 못해. 제모는 홍련을 밀어냈고 홍련은 울면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꿈 얘기를 하니까 아빠는 슬퍼하시면서 아무 말도 못하시고 계모는 얼굴색이 변하면서 나를 구박하네. 분명 뭔가 있는 게 틀림없어. 홍련은 언니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홍련은 장쇠를 불러 언니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장세 오빠,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발 솔직하게 말해줘. 아씨 그게 사실은 장화씨가 계모님의 계략에 빠져서 억울하게 죽었어. 네, 장쇠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홍련은 언니의 억울한 충격에 충격을 받아 기절했습니다. 아니, 불쌍한 우리 언니. 흉악한 계모 때문에 꽃다운 나이에 억울하게 죽다니.
내가 어떻게 언니의 원한을 풀어줘야 할까? 언니가 없는 이 텅 빈 방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구천을 헤매는 언니도 동생 생각에 얼마나 마음 아플까?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늘은 왜 이렇게 잔인한 거야? 3살의 엄마를 잃고 예, 홍련은 넋이 나간 채 울부짖었습니다. 언니가 죽은 곳을 찾아가고 싶었지만 바깥 세상 물정을 모르는 규중 처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날 파랑새 한 마리가 날아와 꽃밭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홍련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저 파랑새가 언니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려고 온 걸까? 홍련은 파랑새를 기다렸지만 파랑새는 곧 사라졌습니다. 홍련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홍련은 다시 파랑새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파랑새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파랑새를 기다릴 수 없어. 내가 직접 언니가 있는 곳을 찾아갈 거야. 하지만 아빠한테 말하면 절대 안 보내주실 거야. 유서를 써놓고 가야겠다. 네, 홍련은 붓을 들어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저는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언니와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는 넘게 지냈지만 이제는 언니를 따라가려 합니다. 이제 아빠의 얼굴도 목소리도 다시는 들을 수 없겠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때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달빛이 정원에 가득하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때 파랑새가 다시 날아와 나뭇가지에 앉아 홍련을 보며 지저귀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비록 미물이지만 언니가 있는 곳을 알려주려고 온 거니? 탕새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로 나를 데려가려는 거라면 길을 안내해줘. 내가 너를 따라갈게. 이 파랑새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잠깐만 기다려줘. 까치가 언니. 홍련은 벽에 유서를 붙이고 방문을 나섰어. 마치 이제 다시는 이 집, 이 동네에 돌아오지 못하겠지 하는 생각에 북받치는 슬픔을 겨우 삼키며 파랑새를 따라갔지. 면리를 채가지 못해 동이 트기 시작했어. 짙푸른 산과 울창한 소나무숲, 그리고 슬피 우는 새소리가 홍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지. 파랑새가 갑자기 어느 연못가에서 멈칫거렸어. 홍련이 주변을 둘러보니 연못 위로 오색 빛깔의 구름이 피어오르고 그 속에서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려왔어. 내 홍련아, 대체 무슨 사연으로 네 소중한 목숨을 이렇게 버리려 하는 거냐?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이야. 부질없는 짓 하지 말고 어서 돌아가렴. 부모님께 효도하고 좋은 사람 만나 예쁜 아들, 딸 낳아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네 어머님의 홀령을 위로해드려. 그 목소리가 언니 장화의 거심을 알아챘어. 아니,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를 두고 그곳에 홀로 계세요? 언니를 두고 저 혼자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저도 언니와 함께 할래요. 공중에서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홍련은 더욱 슬픔에 잠겨 정신을 놓을 뻔했지만 겨우 정신을 다잡고 하늘에 간절히 빌었지. 하늘이시여. 부디 제 언니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주세요. 천지신명이시여. 이 홍련의 원통한 마음을 굽어 살펴주소서. 홍련은 울부짖으며 치마를 움켜쥐고 연못으로 뛰어들었어. 그 모습은 너무나 슬프고 애달팠지. 햇빛조차 빛을 잃은 듯했어. 그 후로 연못 위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워졌고 밤낮으로 슬피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 사람들은 그 소리가 계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은 장화자매의 울음소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장화자매의 사무친 원한은 하늘까지 닿았어. 자매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고을 원님에게 호소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원님들은 자매의 원혼을 보는 순간마다 기절하거나 심지어는 쇼크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지. 이런 일이 계속되자 철산고을에는 더 이상 부임하려는 원님이 없었고 결국 철산군은 폐쇄될 위기에 놓였어.
설상가상으로 해마다 흉년이 들어 백성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결국 고향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면서 철산군은 완전히 텅 비어버리게 되었지.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보고가 올라왔고 임금님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 그러던 어느 날 정동호라는 사람이 자진해서 철산 고을의 원님으로 가겠다고 나섰어. 그는 강직하고 신중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지. 임금님은 그를 불러 격려하며 신신당부했어. 철산고로에 괴이한 일이 생겨 폐쇄될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던 자에 경이 자원하니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맙소.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니 부디 조심하여 백성들을 잘 보살펴 주시오. 임금님은 정동호를 철산 부사로 임명했어. 정동호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곧바로 철산으로 향했지. 그는 이방, 지금으로 치면 동네 이장 같은 존재를 불러 물었어. 듣자 하니 이 고을에 부임하는 원님마다 쪽쪽 죽어나간다는데 정말인가? 송구하오나 지난 5, 6년 동안 원님들이 부임한 다음 날 아침이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이상한 일을 겪고 돌아가시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정동호는 이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나서 명령을 내렸어. 이제부터 밤에는 불을 끄지 말고 잠도 자지 마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뜬 눈으로 지켜보도록. 이방은 알겠다는 대답을 하고 물러갔어. 정동호는 객사에 머물면서 밤새도록 등불을 밝히고 주역을 읽었어. 밤이 깊어지자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정신이 혼미해졌지. 그때 난데없이 아름다운 여인이 초록색 저고리와 붉은 치마를 입고 나타나 정중하게 절을 하는 것이었어. 정동호는 정신을 가다듬고 여인에게 물었어. 그대는 대체 누구인데 이 깊은 밤에 나타나 무슨 사정을 말하려는 것이오?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절을 하며 말했어. 저는 이 고을에 사는 배자수의 딸 홍련이라고 합니다. 제 오라버니 장화는 7살, 저는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후처를 맞이했는데 그 계모의 성품이 어찌나 사납고 질투심이 강한지 설상가상으로 연달아 3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장화자매의 억울한 죽음 이후 원님들이 잇따라 죽고 흉년까지 겹쳐 철산군은 폐쇄될 위기에 처하지만 강직한 정동호가 자원하여 철산 부사로 부임, 밤에 나타난 홍련의 원혼으로부터 억울한 사정을 듣게 돼. 아버지는 계모의 말만 믿고 저희 자매를 멀리했지만 저희는 그래도 계모를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하지만 계모의 구박과 질투는 점점 심해졌어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물려주신 재산이 엄청났거든요. 노비만 수백 년이고 논밭도 1000석이 넘었죠. 요즘 시세로 치면 건물 몇 채는 그냥 계모는 지튀김에 피를 잔뜩 묻혀서 마치 낙태한 아이처럼 꾸며 형의 이불 밑에 숨겼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형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후 저희를 외삼촌 댁에 보낸다고 거짓말을 하고는 하인 장세를 시켜 연못에 빠뜨려 죽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억울하고 원통했어요. 죽는 건 두렵지 않지만 이 억울한 누명을 풀 길이 없어 너무나 원통합니다. 그래서 부임하는 원님들마다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모두 놀라 죽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천운으로 사또님처럼 밝으신 분을 만나 감히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부디 저의 슬픈 혼백을 불쌍히 여기셔서 천초의 한을 풀어주시고 홍련의 말이 끝나자 호련이 사라졌다. 정부사는 기이하게 생각하며 이전 원님들이 의문사한 이유를 깨달았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기에 철산군이 이 지경이 되었구나. 다음날 아침 정부사는 이방을 불러 물었다. 아이 고을에 배좌수라는 사람이 있느냐? 예, 배주수가 있습니다. 배좌수의 전처와 우처 자식은 각각 몇 명이나 되느냐? 2 딸은 일찍 죽었고 3 아들이 살아 있습니다. 2 딸은 어쩌다 죽었다고 하더냐?
죽었다고 하더냐.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합니다만 대강 듣기로는 큰딸이 무슨 죄를 지어 연못에 빠져 죽은 후 동생도 언니를 그리워하다가 결국 같은 연못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 자매의 원혼이 매일 밤 연못가에 나타나 계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었다라고 울부짖어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정부사는 보고를 마치자마자 즉시 포졸을 불렀다. 배좌수 부부를 당장 잡아오라. 포졸들은 즉시 배좌수 부부를 잡아왔다. 네, 듣자하니 배좌수는 전처 소생딸 둘과 후처 소생 아들 셋이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그러하옵니다. 다 살아있는가? 두 딸은 병으로 죽었고 아들 셋만 살아 있습니다. 두 딸이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사실대로 말하면 목숨을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곤장 아래 죽을 것이다. 배좌수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자 계모가 크게 놀라며 나섰다. 이색어 보고 두려워 남몰래 약을 먹여 낙태시켰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큰딸의 행실이 좋지 않아 임신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남몰래 약을 먹여 낙태시켰습니다.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제가 모함한 줄로만 알고 있기에 불러서 타일렀습니다. 이제는 죽어 마땅하지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전작하고 죄를 사하게 증작하고 지다르만 신궁철. 홍련의 원후는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고 정부사는 철산군의 기극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배좌수 부부를 신문하며 마드라스는 낙태건으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생각했다. 네 말이 사실이라면 그 낙태된 아기를 가져와 봐. 그걸 보면 진실을 알 수 있겠지. 사도 제 핏줄도 아닌데 어찌 곱게 낳겠어요? 일이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깊숙이 묻어뒀습니다. 지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흉년은 기다렸다는 듯이 품에서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꺼내 정부사에게 건넸다. 정부사가 보자기를 풀어 확인해 보니 영락없는 낙태된 아기의 형상이었다. 말은 그럴듯한데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확실하게 밝히기가 어렵군. 다시 생각해보고 결정할 테니 일단 물러가 있으시오. 그날 밤 정부사의 꿈에 홍련 자매가 나타났다. 마치 드라마 도깨비처럼 짠 하고 나타나더니 정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저희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사또, 저희의 누명을 벗겨주실 줄 알았는데 어찌 흉악한 계모의 꾀임에 넘어가십니까? 사도, 제발 현명하게 판단해 주세요. 옛날 스님금도 계모 때문에 고생했다 하지 않습니까? 저희의 억울함은 온 동네 강아지도 다 알 텐데 어찌 사또만 모르십니까? 흉녀를 다시 불러 낙태된 아기의 배를 갈라보십시오. 쥐똥이 나올 겁니다. 아버지는 심성이 착하지만 워낙 팔랑귀라 계모의 말에 속아 흑백을 가리지 못한 것이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홍련 자매는 애절하게 호소한 후 학을 타고 하늘로 슝 날아갔다. 꿈에서 깬 정부사는 자신이 흉녀에게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분노에 휩싸였다. 다음날 아침 정부사는 즉시 재판을 열었다. 마치 버딕트의 법정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배좌수 부부를 불러들여 다짜고짜 낙태된 아기를 내놓으라고 명령했다. 당장 그 낙태된 아기를 가져오라. 정부사는 가져온 아기를 살펴보더니 낙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는 즉시 아기의 배를 가르라고 명령했다. 마치 CSI 과학수사대처럼 꼼꼼하게 증거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칼이 배를 가르자 쥐똥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살인자다의 한 장면처럼 모든 것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다. 보하나의 모든 사람들이 흉녀의 악랄한 계략에 혀를 내둘렀다. 마치 그것이 알고 싶다 시청자들처럼 분노하며 침을 뱉고 장화자매의 억울한 죽음을 슬퍼하며 눈물을 훔쳤다. 아이 악독한 계집. 천륜을 어긴 죄를 짓고도 교활한 말로 나를 속이려 하다니. 네 죄를 낱낱이 고하라. 배좌수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했다. 제 무지함이 하늘에
닿을 죄를 지었습니다. 어찌 사리분별을 못하겠습니까? 전 부인장 씨가 죽고 두 딸과 의지하며 살았는데 후사를 생각하여 흉려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흉려가 장화가 아이를 지었으니 들어가 보라고 하더군요. 제가 어리석어 그 말만 믿고 딸들을 죽였습니다. 10,000번 죽어도 베저스가 통곡하자 정부사는 그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흉녀를 형틀에 묶어 매질하며 추궁했다. 마치 모범 택시의 한 장면처럼 악당에게 벌을 내릴 차례가 온 것이다. 제 친정은 대대로 명문이었으나 가세가 기울어 좌수의 후처로 들어왔습니다. 단, 전 부인의 두 딸이 어여뻐 제 자식처럼 키웠으나 20살이 되니 점점 제 말을 듣지 않고 불량한 행동을 하기에 미워했습니다. This is 홍련 자매의 홀령이 꿈에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하자 정부사는 흉녀의 계략을 간파하고 재판을 열어 쥐독으로 나태를 속인 흉녀의 악행을 밝혀내고 배좌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후회하며 통곡한다. 그러니까 제 아들 헛여 세협을 이외지 이불에 이여여 제이 몇 마리 잡아들일 이래das어요. 마치 낙태한 것처럼 꾸민 거죠. 그리고 제 아들 장세한테 장화제 연못으로 의심할 것 같아서 깨를 냈어요. 삐삐 쥐 몇 마리 잡아서 피 묻히고 일부러 장화 이불 밑에 놔뒀어요. 피 묻히고 일부러 장화 이불 밑에 놔뒀어요. 마치 장세한테 장화제 해찬에 당것스럽게 저희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늙은 부모님 대신 죽을 수만 있다면 정부사는 흉녀의 뻔뻔한 거짓말에 기가 막히면서도 장화 자매의 억울한 죽음에 너무 마음이 아팠다. 아이 사건은 좀 특이하네. 내가 함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정부사는 이 사건을 감형에 보고했다. 감사는 이 보고를 듣고 엄청 놀라서 즉시 임금에게 알렸다. 임금은 장화 자매의 기막힌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명령을 내렸다. 악녀의 죄는 용서할 수 없다. 당장 능지처참해서 본보기로 삼아라. 그리고 그 아들 장세는 교수형에 처하고 장화자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비석을 세워라. 아비는 고향으로 돌려보내. 감사는 임금의 명령을 철산부에 전달했다. 정부사는 즉시 재판을 열어 흉녀를 능지처참했다. 그리고 장세는 교수형에 처했다. 배저수는 훈계만 받고 풀려났다. 자, 모두 장화자매가 죽은 연못으로 갑시다. 정부사는 두 아들을 이끌고 장화 자매가 죽은 연못으로 갔다. 모를 치니 두 자매의 시체가 마치 잠자는 듯 누워 있었다. 얼굴은 썩지도 않고 살아있는 사람과 똑같았다. 정말 안타깝군. 정부사는 관을 준비해서 명당에 두 자매를 묻어주고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다. 비석에는 해동 조선국 평안도 철산군 대무령의 딸 장화홍련의 불망비라고 쓰여 있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정부사는 열심히 정사를 돌봤다. 그러다 잠깐 졸았는데 나으리, 저희 자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해골까지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죄까지 용서해 주시다니 은혜가 너무 커서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곧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매는 인사를 하고 사라졌다. 정부사가 놀라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그 후 정기사는 승승장구해서 통제사까지 올랐다. 장화자매의 도움 덕분이었을까? 베저스는 나라의 처분으로 흉녀를 처벌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다. 두 딸의 억울한 죽음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이었다. 다시 딸들과 인연을 맺고 싶어 하던 중 집안에 사람이 없어서 재혼을 결심했다. 마침 윤광호라는 사람의 딸이 있었는데 나이는 15세였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해서 배좌수는 아주 기뻐하며 금슬좋게 지냈다. 어느 날 밤 배좌수는 두 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네, 저희는 일찍 어머니를 잃고 전생의 업보 때문에 모진 새어머니를 만나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너무나 원통해서 옥황상제께 호소했더니 너희 사정이 딱하지만 그것도 너희 팔자다. 그러나 너희는 아비와 인연이 남았으니 다시 세상에 나가 부녀의 정을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내좌수가 딸들을 붙잡으려는데
닷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꿈에서 깨어난 배좌수는 마치 무언가를 잃은 듯 멍한 상태였다. 장화홍련의 억울함을 풀어준 정부사는 승승장구하고 배좌수는 새 장가를 들어 딸들과의 인연을 다시 맺을 꿈을 꾸며 새로운 시작을 암시한다. 새로운 희망이 찾아온 걸까요? 배좌수의 새 부인 윤씨에게 신비로운 꿈이 찾아옵니다. 원날, 윤씨 부인이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선녀가 나타나 두 송이의 연꽃을 건네며 말하길, 이것은 장화와 홍련이니 억울하게 죽은 아이들을 옥황상제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부인께 다시 보내주시는 겁니다. 귀하게 잘 키워서 행복하게 사세요. 선녀가 사라지자 윤씨 부인은 꿈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손에는 연꽃이 들려 있었고 방 안에는 향긋한 꽃향기가 가득했죠. 윤씨 부인은 너무 신기해서 배좌수를 불러 꿈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바님, 제가 이상한 꿈을 꿨는데 장화, 홍련이가 대체 누구였어요? 아이고 부인. 그 아이들은 제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딸들이요. 지혜씨는 윤씨에게 두 딸의 슬픈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윤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더욱 놀랐죠. 신기하게도 연꽃은 마치 두 딸이 돌아온 것처럼 윤씨를 반기는 듯했어요. 신기하게도 그달부터 윤씨 부인은 임신을 했고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쌍둥이를 임신한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10달이 꽉 차고 윤씨 부인이 드디어 예쁜 쌍둥이 딸을 순산했어요. 아이고 마누라. 고생 많았소. 아이들은 어찌 생겼소? 배저수가 밖에서 뛰어들어와 윤씨를 위로하며 아기들을 봤는데 웬걸 옥으로 조각한 듯 꽃으로 엮은 듯 너무나 예쁜 아기들이었어요. 마치 꿈에서 본 연꽃처럼 말이죠. 배좌수 부부는 꽃이 변해서 아이가 되었다며 신기해했고 아이들의 이름을 다시 장화, 홍련이라고 지어주고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길렀답니다. 시간이 흘러 장화, 홍련이는 어느덧 4~5살이 되었는데 어찌나 똑똑하고 예쁜지 부모님께 효도도 잘했어요. 15살이 되자 더욱 아름다워졌고 재주도 뛰어나 배좌수 부부의 사랑을 듬뿍 받았죠. 배좌수 부부는 딸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찾아주고 싶어서 온 동네 중매쟁이들에게 5만 원씩 찔러주며 부탁했지만 딱 맞는 상대를 찾기가 어려워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양에 이연호라는 엄청난 재력가가 살고 있었는데 슬아에 자식이 없어 늘 슬퍼했대요. 그러다 뒤늦게 신령한 꿈을 꾸고 쌍둥이 아들 형제를 얻게 되었죠. 형의 이름은 윤필, 동생의 이름은 윤석이었는데 16살이 되니 용모도 뛰어나고 글솜씨도 아주 훌륭해서 딸을 가진 집에서 모두 탐내며 청혼하려 난리였대요. 이연호 부부 역시 며느리감을 신중하게 고르고 있었는데 배좌수의 쌍둥이 딸 이야기가 심상치 않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며 혼담을 제안했고 양가가 아주 만족스럽게 혼인을 약속했답니다. 결혼 날짜는 바로 그해 가을 9월 15일로 잡혔어요. 마침 그 해에 나라에 좋은 일이 생겨 특별히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윤필, 윤석 형제가 함께 참가해서 둘 다 장원급제를 해버린 거 있죠? 임금님은 인재를 얻어 기뻐하며 형제에게 곧바로 한림학사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어요. 형제는 임금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잠시 고향에 다녀올 시간을 챙했고 임금님도 흔쾌히 허락했답니다. 드디어 한림학사 형제가 고향으로 돌아오자 이연호는 큰 잔치를 열고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해서 함께 즐겼어요. 동네 수령들은 품악을 올리고 축하 깃발을 흔들며 축하했고 감사와 서윤 같은 높은 관리들도 직접 와서 잔을 주고받으며 형제들의 앞날을 축복했죠. 그야말로 집안의 경사가 겹쳐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였답니다. 드디어 결혼날 한림학사 형제는 멋진 예복을 갖춰 입고 풍악을 울리며 배좌수의 집으로 향했어요. 예식을 잘 마치고 신부인 장화 홍련을 데리고 돌아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어찌나 아름다운지 마치 한 쌍의 비단 같고 두 개의 빛나는 구슬 같았대요. 이연호 부부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답니다. 신부 자매는
시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남편을 공경하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장화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낳았는데 큰아들은 문관으로 벼슬이 높아 정승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무관으로 나가 장군이 되었대요. 홍련이도 아들 둘을 낳았는데 큰아들은 벼슬이 정남에 이르렀고 둘째 아들은 학문이 뛰어나 산속에 은둔하며 자연을 벗삼아 검은고를 뜯고 책을 읽으며 살았다고 해요. 내좌수는 92세가 되자 나라에서 특별히 좌찬성이라는 높은 벼슬을 내렸고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윤씨 부인도 세상을 떠나자 장화자매는 슬픔에 잠겼답니다. 한림학사 형제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함께 살면서 자손들을 잘 키웠는데 장화자매는 73세에 함께 세상을 떠났고 한림학사 형제는 75세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 자손들은 대대손손 덕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